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삼의 치벤저스 제10탄, 아무도 몇 탄인지 모르지만 우리만 알고 있는 제10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잇몸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사람치과 원장 박정주입니다. 네. 사람 아니고요. 사랑 아니고요. 사람 아니고 사람. 휴먼 러브. 더 헷갈리고. 강남역 10번 출구 강남 사람 치과 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저는 여의도 서울 선샤인 치과. 그렇죠. 여의도 서울 선샤인 치과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4번 출구 급행은 서지 않는 역입이라는 네, 거. 오늘 두 분의 미모의 우리 여자 원장님을 모시고 잇몸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한번 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잇몸병은 이제 6가지로 나누긴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치주염, 잇몸병이다 그러면 만성 치주염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왔다가 이거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앞니가 벌어져 있죠. 네. 아래쪽에 보면 까만색 치석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가 이미 빠져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파노라마 사진들 이렇게 찍어보면서 치아가 안 좋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요. 네. 제가 이제 앞니 사진을 넣은 이유는 앞니 같은 경우도 안쪽을 찍어봤을 때는 이렇게 까만 치석들이 있습니다. 네. 이 치석들은 스캐닝을 해도 제거가 되지 않은 아주 깊은 치석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치과 의사가 되기 전에 저런 거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비우상한다고 그러나?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좀 구수하고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빨리 제거해주고 싶어요. 그럼 제가 말해요. 네. 잇몸병의 초기 증상 1번 잇몸병의 초기 증상은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서 치열출혈. 김재 선생님, 원장님. 구치. 입냄새. 아니 입냄새는 너무나 근데 원인이 너무나 많잖아. 이가 흔들린다. 이가 흔들린다. 이가 흔들린다는 초기 증상이 초기 아니고 증상. 말기 증상일 수도 말기 있지 않을까? 잇몸 질환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충치는 이게 상해도 하나 두 개를 빼는데 그쵸? 잇몸 질환은 여러 만약에 안 좋으면 이거 한꺼번에 10개, 20개도 빼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의하고 해야 될 케이스죠. 잇몸병의 원인을 보면 우리가 치태라고 하는 게 이제 플라그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세균이 원인이 되는 질환을 잇몸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들이 많이 달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씹는 힘이 강하신 분들은 이게 하나의 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치주염을 좀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치과에 왔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증상으로는 치주낭이라고 해서 잇몸 주머니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거 이제 프루브라 그래서 탐침을 넣어보면 밖에서는 잇몸이 있지만 속에 치조골이 녹아있기 때문에 쑥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치은 태추, 뿌리가 드러나 있고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 있는 경우에 충치도 좀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근 이계부 병변이라 그래서 치아가 뿌리가 갈라지는 부분까지 뼈가 녹는 경우고요. 이런 증상이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하나 좀 해왔거든요. 이제 약간 이제 잇몸병이 있으면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 부분이 아프고 압박감이 느껴지고요. 뜨겁거나 탄 것에 대해서 시립니다. 치아 자체도 예민해지고요. 그다음에 잇몸이 근질근질하고 좀 쑤시고 싶은 느낌도 있고요. 치아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잇몸뼈 쪽으로 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약간 둔통이라 그러죠. 약간 그런 것들이 같이 느껴집니다. 양치 후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잇몸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데 맞는지요? 소금으로 닦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반대를 하는데 소금물로 마지막에 헹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헹구는 게 중요한 거지 소금물이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칫솔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약보다도 칫솔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잇몸병은 미생물에 의한 감염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이게 염증이에요. 염증이고 또 이제 잇몸 치료를 받지 않은 치아에다가 충치 치료나 다른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미 가망 없는 치아뿐만 아니라 다른 치아의 수명도 단축되기 때문에 잇몸 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발치에 대해서도 되게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발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하고 제가 전체적인 구강의 치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통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발치가 이제 진단이 났지만 조금 더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빨리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를 보면 흔들려서 이제 기능할 때 이제 뼈가 너무 아픈 경우에는 기능을 못 하니까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잇몸 치료를 하는 동안에 계속 농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잇몸 치료를 하고 발치를 좀 연기를 해서 임시적 치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철이나 임플란트 하는 동안에
부치부 저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전치부 친미 치료할 때는 잇몸이 좀 확실히 좋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치를 좀 연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계절에 스캐닝을 받으면 좋나요? 어느 계절에? 저거는 아, 저도 지금입니다. 약간 읽었는데. 지금입니다. 생각하면 지금 아니요, 어느 계절이냐가 아니라 그냥 언제 지금. 받으면 좋을까 생각하는 그 시점, 지금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보면 많이 달아있는 분이신데요. 이런 경우 이제 앞니 치료랑 임플란트랑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씹는 높이도 같이 맞춰준 케이스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잇몸병이 생겨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걸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그럽니다. 경우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경우는 뼈까지 같이 녹아있는 경우거든요. 그랬을 때 주위 점막염은 80% 이상 환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위염은 56% 이상의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임플란트 앞에 치아가 치주염이 심해서 임플란트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랑 치아랑 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위에 사진 같은 경우는 환자분은 모르세요. 나쁜지. 뼈가 녹은 걸 이제 엑스레이 찍고 설명드린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임플란트 쪽에 잇몸이 높고 치석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치주염하고 원인이 같거든요. 세균적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힘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빠지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이렇게 녹은 경우에는 정말 팡팡팡 찝으면서 힘이 많이 가해져서 임플란트가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 요인들은 불량한 구강위생, 잇몸 질환, 흡연, 당뇨, 유전 등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좀 심해지면 조금일 때는 놔두는데 심해지면 그냥 빼고 다시 심는 게 제일 저는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치주염보다는 치료가 어려워요. 치아 잇몸 치료보다 임플란트 치료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잘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수술적인 것도 좀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그냥 단순한 잇몸 치료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면 여기도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뼈 이식을 해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처음에 심을 때 좀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잇몸도 만드는 수술도 하고요. 시태 조절은 이제 여러 가지들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잘 닦아주시는 거. 네. 제가 치실 쓰세요, 안 쓰세요? 저 가끔씩 씁니다. 가끔씩 쓰고 치실 거의 잘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쓰죠. 치간 칫솔은 시간 치료도 저는 잘 안 그래도 아니, 왜냐면 아직 어리니까, 그죠? 이 이를 닦을 때 저는 치실을 거의 안 쓰고요. 1년에 한두 번 쓰나? 치간 칫솔은 가끔 정말 피곤할 때 쓰는데 저도 잇몸 관리를 잘 해서 생각보다 치간 칫솔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한 후에 첫 해는 재방문 간격이 3개월 또는 1, 2개월 또 그 이후에는 이제 A, B, C 군으로 나눠서 6개월에서 1년 만에 오시는 분, 3, 4개월 만에 오시는 분, 1, 3개월 만에 오시는 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보험이 되고 잇몸 치료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잇몸 치료거든요. 네. 잇몸 치료는 보험에서 얼마인가요? 아, 여기 김원장님 제일 잘 아시죠? 보통 대부분은 그냥 10,000원대 후반? 후반. 네, 2만 보통은 원, 예, 뭐 2만 큰 원 수술하는 거나 이런 거 아니면 네. 2만 원 이하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보통 잇몸 치료와 스케일링은 다른 게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보이는 치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게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잇몸 속에 치석이나 다른 것들이 또 보여요. 그런 것들 청소하는 거를 잇몸 치료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치아는 하루에 몇 번 닦아요? 숫자만 말씀하시면 돼요. 박정전 원장님? 4번이요. 4번 닦고요? 3번. 3번. 저는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치약 추천해 주세요. 그런 질문 그냥 제가 딱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전 원장님 짧게 치약 추천해 주세요. 맛이 좋은 거. 맛이 좋은 거? 김주선 원장님. 집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저는 너무 특이한 거 말고 그냥 슈퍼에서 파는 거면 대부분 다 된다. 칫솔질과 방법이 중요하지 사실은 그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마지막으로 잇몸병 관리를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짧게 10초씩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전 원장님부터. 치과를 자주 오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비결. 서울 선샤인 치과에 오셔서 칫솔질 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하루에 3번 칫솔질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100명의 치과 의사보다 하나의 칫솔이 낫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잇솔질을 구석구석 잘 닦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영삼의 치벤저스 10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